30년 묵은 안방을 비워라. 오늘부터 예쁜 아이가 안주인이다. 잔치가 벌어지던 그날, 양반 이대감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 박 씨를 부엌으로 내쳤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우 같은 어린 기생이 들어앉았지요. 안방을 차지한 그 여인은 그날 밤부터 본처를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상에 마지막 잔을 든 사람이 누구일지 그 자리에 누구도 몰랐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한나절 길이면 닿는 안골 마을에 이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곡물을 다루는 객주를 크게 일구어 안골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너른 마당과 자줏빛 두루마기를 부러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거만한 눈빛을 두려워했지요. 이 대감 어른은 손님을 가리시는 분이라더라. 가린다 뿐이겠나. 본댁 마님 손도 한 번 안 잡으신다더라. 저작거리에서는 이따금 그런 수군거림이 오갔지요. 이대감의 본처 박씨 부인은 그때 54이었습니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 한 짝을 꽂고 색이 바랜 옥색 무명 저고리에 갈색 치마를 입은 부인이었지요. 한때는 살결이 흰 양반과 처자였습니다. 그러나 30년 시집살이를 거치며 손등에는 거친 마디가 박이고 살은 마른 듯이 빠졌지요. 박씨 부인의 친정은 부인이 시집 오던 그 해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부인이 갓 혼이 난 이듬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친오라비 박혜우는 그 즈음 한양으로 떠나 소식이 끊겼지요. 부인은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한 짝을 머리에 꽂은 채로 친정을 잃은 슬픔을 안방의 살림으로 묻으며 살았습니다. 오라버님. 박씨 부인은 가끔 한양 쪽 하늘을 향해 그 호칭을 입에 담곤 했지요. 그러나 한양에서 단 한 줄의 답신도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에게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지요. 결혼한 지 5해 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을 10살이 되기 전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부인 마님 또 그 아이 꿈을 꾸셨군요. 막 실은 부인이 자다가 무어라 중얼거리는 밤이면 가만히 곁에 와 앉아 있곤 했지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구나 막시라. 그 아이가 돌림병으로 떠난 뒤로 부인의 머리 위에는 흰서리가 차곡차곡 내려앉았습니다. 마님은 어찌 그리 표정 한 번 변하지 않으십니까? 부인을 모시던 늙은 여종 막시리가 이따금 묻곤 했습니다. 속이 다 비어버리면 표정도 안 나는 법이지. 박씨 부인은 그렇게 답하며 손에 든 바느질감으로 시선을 떨궜지요. 부인 마님, 그래도 너무 안으로만 사귀지 마십시오. 속에 응어리가 쌓이면 병이 됩니다.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막시라. 허나 이제 와서 무얼 더 풀겠느냐. 슬픔도 분노도 안으로 사귀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 무렵 이대감은 한양에서 새로 들여올 비단과 향료를 잔뜩 사들여 곳간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가까워 오자 큰 잔치를 벌일 작정이었지요. 임자, 잔치상은 40상으로 차리시오. 한양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은 무엇으로 할지 정해두셨소. 갈비찜과 송편, 그리고 잡채에 신설로를 올릴까 합니다. 신설로는 빼시오. 그런 옛 음식은 손님들이 우습게 볼 것이오. 한양에서 들여올 새 음식으로 차리시오. 신설로는 어머님 살아 계실 적 잔치마다 꼭 올리시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지금 이 자리는 내 환갑 잔치요. 어머님의 옛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박 씨 부인은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짧게 답했지요. 예. 박 씨 부인이 마루를 내려서는 그 뒷모습을 이대감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부엌으로 내려간 부인은 무거운 솥을 닦고 있던 막실에게 다가갔습니다. 막실아, 잔치상에서 신설로를 빼라는 분부시다. 신설로를요? 어머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그 음식을요? 그렇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댁 잔치에 신설로가 빠지면 어머님 명전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대감 어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지. 박 씨 부인은 솥뚜껑을 닫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손이 잠시 솥 손잡이 위에서 멈췄지요. 막실은 그 손을 못 본 척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잔치가 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자리가 될 줄 부인은 그때 짐작조차 못했지요. 잔치를 앞두고 며칠 동안 안골 이대감 댁은 손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부엌에서 직접 떡을 빚고 마당에서 술독을 닦으며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 박 씨 부인은 본체 뒤편 작은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잔치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머니 위패 앞에 한 번 절을 올리려는 것이었지요. 사당 문을 열자 묵은 향내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 어둑한 사당 안에는 어머니의 위패가 한가운데 모셔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10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떠난 아들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손이 그 신발 위에 가만히 얹어졌지요. 그 작은 신발은 아직도 아이의 발 자국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가. 부인의 입에서 그 호칭이 나직이 새어 나왔지요. 그 한마디에 부인의 어깨가 한번 무너지듯 떨렸습니다. 부인은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밤. 작은 손이 부인의 손목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입에서 어머니 하는 한마디가 가만히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지요. 부인은 그 작은 신발을 손바닥 위에 한참 동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아직 아이의 작은 발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그때 사당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이대감이었습니다. 임자. 이대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묻어 있었지요. 박 씨 부인이 신발을 가만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 대감. 사당에서 곡소리가 새어 나오는 건 잔치 손님 보기에 흉한 일이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사당 문을 닫아두시오. 이대감의 말투에는 한결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대감, 어머니 위패 앞에 마지막으로 절 한 번만 올리겠습니다. 절은 잔치가 끝난 뒤에 올리시오. 지금은 손님 맞이가 먼저요. 박 씨 부인은 더는 답하지 못하고 사당 문턱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이대감은 그 자리를 떠났고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당 문을 닫기 전 어머니 위패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무릎을 굽혔지요. 그리고 머리에 꽂히는 비녀를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 부인의 입에서 옛 호칭이 흘러나왔지요. 그 비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부인의 손에 직접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비녀를 머리에서 살그머니 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봉황의 머리를 새긴 가느다란 비녀였습니다. 봉황의 눈은 작은 점으로 박혀 있고
부리에는 가느다란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새벽빛에 비추니 은빛이 옅게 반짝였습니다. 부인은 한참을 사당 안에 무릎 굽힌 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지요. 부인이 7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에게는 멀리 시집간 의자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다는 정씨 부인이었지요. 두 분이 어린 시절 한 마을에서 자라며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고 서로의 비녀를 나누어 가지셨다는 이야기는 어린 박 씨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이 시집간 후 두 분은 좀처럼 만나지 못하셨지요. 한 해, 두 해 거리는 멀어지고 소식도 뜸해졌습니다. 어린 박 씨가 어머니께 여쭌 적이 있었지요. 어머니, 그 이모님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묵묵히 계시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어린 박 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인연이 남아있단 말인지요. 그저 어머니의 깊은 눈을 올려다보며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자라면 알게 될 게다. 어머니는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빼어 어린 박 씨의 손에 쥐어주셨지요. 봉황 머리를 새긴 가느다란 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를 보아라. 이건 이모와 내가 어릴 때 한 쌍을 둘로 나눠 가진 것이란다. 한 쌍을 둘로요? 한 짝은 내 머리에, 한 짝은 이모 머리에. 떨어져 살아도 두 사람의 약속이지. 어머니, 이모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좋다 뿐이겠느냐.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지. 그런데 왜 만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멀리 사시는 데다 가문 일이 서로 바빠서 그렇다.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기는 한참 섭섭하지. 허나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어린 박 씨는 그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작은 봉황의 무늬가 어린 손바닥 위에서 가만히 빛났습니다. 훗날 내가 자라거든 이 비녀가 너에게로 갈 것이다. 인연이라는 건 말이지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도 흐르고 있는 게야. 어머니의 그 말씀을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잊었습니다. 잊었다기보다는 그저 어른의 말씀 한 자락으로 흘려보냈지요. 그 뒤로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비녀는 정말로 박 씨의 머리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어머니가 남기신 그 말씀의 뜻을 끝내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새벽 사당 안에서 박 씨 부인은 그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으며 가만히 중얼거렸지요. 어머니, 그 이모님은 지금쯤 어디 계실까요? 어머니가 떠나신 뒤 한 번도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부인은 알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남기신 그 한마디가 평생 부인을 떠나지 않고 따라와 마침내 부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비틀어 놓을 줄은요.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안골 이대감댁 마당에는 한양에서 온 마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소슬대문 안팎으로 비단옷을 두른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갔지요. 부엌에서는 새벽부터 아궁이 7개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부엌의 한가운데에서 손수 떡판을 두들기고 있었지요. 머리에는 어머니의 은비녀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색이 바랜 옥색 저고리 소매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는 좀 마루 위로 올라오세요. 손님들이 안주인 얼굴을 뵙고자 하십니다. 막실이 종종 걸음으로 들어와 부인의 소매를 잡았지요. 잠시만, 막실아. 갈비찜 양념이 모자라 한 숟갈만 더 넣고
마님, 이러시다가 잔치 자리에 늦으십니다. 늦지 않게 가마. 너는 먼저 마루로 가서 대감 어른 곁을 보아드려라. 박씨 부인은 그렇게 답하며 양념 그릇을 솥 위에 기울였습니다. 그 등 뒤로 막실이 한참을 망설이다 마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부엌 일이 끝나자 박씨 부인은 손을 씻고 마루로 향했습니다. 마루 위에는 한양에서 온 손님들이 빙둘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자줏빛 두루마기를 두른 이대감이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는구려, 임자. 이대감이 부인을 보더니 잔을 든 채로 일어섰지요. 손님들의 눈이 일제히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알릴 일이 있소이다. 이대감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운이 묻어 있었지요. 부인은 마루 끝에 멈춰 선 채로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환갑 잔치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양에서 가장 곱다는 아이를 내가 직접 골라 데려왔지요. 이대감이 손짓을 하자 안채 쪽 발이 살그머니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진홍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흰 살결에 가는 눈썹, 곱게 그린 입술, 손님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색이 한양에 또 있단 말인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마루를 채웠지요. 박씨 부인의 시선은 그 여인의 얼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시선이 박씨 부인의 머리 위 비녀에 한 번 살짝 머무는 듯도 했지요. 그러나 부인은 그것을 의식할 새도 없었습니다. 임자. 이대감이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예, 대감. 오늘부로 안방은 이 아이의 자리가 될 것이요. 임자는 별채로 거처를 옮기시오. 마루 위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든 채로 멈칫했고 몇 사람의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굳었지요. 대감, 그 말씀이 진정이십니까? 내 환갑 잔치상에서 농을 할 줄 아시오. 임자도 들으셨겠지. 이대감이 잔을 한 번 더 들어 입으로 가져갔지요.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묵은 안방을 비워라. 오늘부터 이 예쁜 아이가 안주인이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지요. 마루 위 손님들의 시선이 부인의 얼굴 한가운데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예. 임자. 예, 대감. 임자가 더 늙기 전에 새 사람을 들이는 게 이 댁을 위한 일이오. 임자는 이미 자식도 못 두지 않았소. 손님들 사이에서 한결 더 짙은 침묵이 흘렀지요. 박씨 부인의 손이 옷고름 끝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대감, 어찌 이 자리에서 그 일을 입에 담으십니까? 내가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임자가 못한 일이 그러한 게요. 이대감의 말투에는 한결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박씨 부인은 더 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부인은 그 짧은 답을 남기고 마루를 내려섰지요. 비단옷을 입은 어린 여인이 마루 위 본처 자리에 천천히 앉았고 손님들의 술잔이 다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본댁 마님이 저토록 침착하시다니. 안방을 빼앗기시고도 표정 하나 안 변하셨네. 양반과 부인의 자존심이라는 게 저런 것인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한참 동안 마루 위를 떠돌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박씨 부인은 한참을 솥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갈비찜 국물이 묻어 있었고 등 뒤에서
마루 위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마님. 막실이 부엌 문턱에 들어서다 부인의 등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돌아보았지요. 막실아. 예, 마님. 오늘 일은 한마디도 입에 담지 마라. 예, 마님. 잔치상 마무리하고 별채에 이불 한 채만 옮겨다오. 박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솥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막실이는 부인의 등을 향해 무릎을 한번 굽혀 인사한 뒤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잔치가 한참 깊어갈 무렵 부엌 뒷마당에 한 여인이 나타났지요. 짙은 노란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두른 살집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님. 박씨 부인이 솥 옆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부엌 문턱에 서 있는 여인은 옥분이었습니다. 이대감이 5해 전 드렸던 예첩이었지요. 오랜만에 부엌에서 뵙네요. 아직도 손에 물을 묻히고 계십니까? 옥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분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솥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옥분아, 마루 위 손님 시중은 다 끝났느냐? 새마님이 직접 따르신다고 저보고는 빠지라더군요. 그래서 잠시 부엌 구경 왔지요. 네, 자리는 마루 위가 아니냐. 예전에는요. 이제는 어디 제 자리가 있겠습니까? 새마님이 안방을 차지하셨으니 저는 그저 한켠으로 밀려난 신세지요. 옥부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이 솥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지요. 마님은요? 마님은 이제 어디 자리를 잡으실 건가요? 별채로 가라는 분부시다. 별채요. 이 댁 별채는 본채에서 한참 멀지요. 마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어떻게 사실까요? 박씨 부인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솥에서 갈비를 한 덩이 꺼냈습니다. 옥분아. 예, 마님. 내 한마디로 내가 무너지진 않는다. 네, 자리부터 돌아보아라.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던지고 갈비를 그릇에 옮겨 담았지요. 옥부는 잠시 부인의 옆 얼굴을 노려보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새마님은 보통 아이가 아니십니다. 무슨 뜻이냐? 두고 보세요. 마님 자리는 별채로 끝나지 않으실 겁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한 번 더 일그러졌지요. 오래 사세요, 마님. 옥분은 그 말을 끝으로 부엌을 나갔지요. 박씨 부인은 그릇 위에 갈비를 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마루 위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방 쪽에서는 가야금 가락이 흘러나왔지요. 박씨 부인은 부엌 일을 마치고 막실의 도움을 받아 별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별채는 본채 뒤편 대나무 숲 옆 작은 방이었지요.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호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방 한가운데 막실이 깔아둔 이부자리에 가만히 앉았지요. 마님, 이 방은 너무 좁고 어둡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한 번 더 손을 보겠습니다. 괜찮다, 막실아. 너도 이제 좀 쉬어라. 예, 마님. 그럼 저는 본채로 돌아가 있겠습니다. 부르시면 얼른 오겠습니다. 막실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 별채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박씨 부인은 한참을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인의 손이 천천히 머리 위로 올라갔지요. 어머니의 은비녀가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머리에서 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봉황의 머리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어머니,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인은 다시 한번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한마디 뒤로 무언가가 부인의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부인의 어깨만이 한참을 떨리다 천천히 멈췄습니다. 마루 위 가야금 가락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었지요. 안방에서 새 안주인의 웃음소리가 한 차례 흘러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으며 이부자리 위에 몸을 눕혔지요. 그러나 부인은 그날 밤 알지 못했습니다. 마루 위에서 가야금을 뜯고 있던 그 어린 여인이 누구의 자취를 따라 이 댁의 문턱을 넘어왔는지를요. 잔치 다음 날부터 안골 이대감 댁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처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부엌으로 내려가 솥을 닦고 아궁이를 보았지요. 막실이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새 안주인 연희가 비단 이부자리 위에서 가야금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옥분이 그 곁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이대감은 한양일이 바쁘다며 잔치 다음 날부터 자주 집을 비웠지요. 닷새에 한 번씩 돌아와 옥분과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거나 본처를 부엌으로 불러 모진 말을 던지고는 다시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감이 부엌 문턱을 한 발자국 넘어들어섰지요. 손에는 부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임자. 예, 대감. 이 손이 부인의 손이 맞소이까. 이대감이 부인의 손목을 잡아들었지요. 거칠어진 마디와 갈라진 살결이 부엌의 등불 아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감. 임자의 손은 더는 양반가 안주인의 손이 아니구려. 손은 닦으면 그뿐입니다. 닦아도 돌아오지 않는 게 있지. 늙은 살결과 거친 손가락 말이오. 이대감은 부인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버렸지요. 부인의 손이 솥 가장자리에 잠시 부딪혔습니다. 임자가 한 일이 그 손을 만든 것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친정 하나 일으키지 못한 임자가. 대감, 그 말씀은 너무 모지십니다. 내가 모진 것이 아니라 임자가 부족한 게요. 이대감은 그 말을 던지고 부엌을 떠났지요. 막실이 부엌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막실아, 가만두어라. 박씨 부인의 손이 솥 가장자리에서 떨고 있었지요. 그러나 부인은 그 떨림을 막실에게 보이지 않으려 등을 돌렸습니다. 마님, 어찌 그 말씀을 견디세요? 막실아, 견디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박씨 부인은 그렇게 답하며 솥뚜껑을 다시 닫았지요. 그러나 부인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어떤 무엇이 천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손에 물이 들어 살이 다 갈라지셨네요. 막실이 부엌에 다시 들어와 부인의 손을 살피며 한숨을 쉬었지요. 갈라지면 갈라진 대로 살면 된다. 마님, 새마님께서 잠시 마님을 좀 보자 하십니다. 새마님이? 박씨 부인은 솥뚜껑을 잠시 손에서 놓았지요. 그러나 곧 다시 그것을 닫으며 답했습니다. 바쁘니 나중에 뵙겠다고 일러라. 마님, 그래도 한 번은 마주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부엌 일이 끝나면 가마. 박씨 부인은 그렇게 답하며 다시 솥 앞으로 돌아섰지요. 그러나 부엌 일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한참 기울었을 무렵 누군가의 발자국이 부엌 마당 쪽으로 다가왔지요.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돌리자 진홍비단 저고리를 두른 어린 여인이 약사발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첫 연희였지요. 마님. 연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잔치상 위에서 들었던 것과는 결이 달랐지요. 부인은 잠시 멈칫한 채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마님이 부엌까지 어인 일이시오. 박 씨 부인의 말투에는 한결의 거리감이 묻어 있었지요. 마님께서 부엌 일에 손이 거칠어지셨다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들여온 약초로 달인 것입니다. 연희가 약사발을 마루 끝에 살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약사발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지요. 김이 옅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약 냄새가 부엌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이 약을 어떻게 알고 가져오셨소? 한양 약방에서 부엌 일에 손이 거칠어진 분께 좋다 들었습니다. 그렇소이까? 박 씨 부인은 다시 약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옅은 갈색의 약물 위로 김이 천천히 오르고 있었지요. 마님, 식기 전에 한 모금 드십시오. 연희가 그 자리에 무릎을 약간 굽힌 채로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박 씨 부인은 막실에게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막실이 부엌 안에서 살그머니 고개를 저었지요.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지요. 쓴맛이 혀끝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쓴맛이 가라앉은 자리에 옅게 단맛이 돌았지요. 박 씨 부인의 손이 약사발 위에서 멈췄습니다. 쓴 끝에 단맛이 돈다. 부인은 그 한마디를 입속으로 가만히 굴렸지요.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실 때마다 부인의 입에 한 모금을 떠 넣어주시며 하셨던 말씀이었지요. 쓴 끝에 단맛이 돌아야 진짜 약이란다. 박 씨 부인의 손이 약사발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 떨림을 표정 밖으로 내지 않았지요. 잘 마셨소. 박 씨 부인은 약사발을 마루 끝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살그머니 들어 안고 일어섰지요. 마님, 내일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새 마님이 직접 그러실 일이 아니오. 종에게 시키시오. 이 약은 제가 직접 다려야 합니다. 어찌하여? 한양에서 배운 비방이라 손길이 들어가야 하지요. 마님 손에 물이 너무 깊이 들었으니 그 손이 가라앉을 때까지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어찌 본처의 손까지 살피는 것이요. 마님이 무너지시면 이 댁이 무너집니다. 이 댁은 이미 무너졌지 않소. 아직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마님.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마당을 가로질러 갔지요. 박 씨 부인은 그 뒷모습이 안채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저 새마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막실이 부엌 안에서 한 발자국 다가왔지요. 무엇이 말이냐? 한양 약방에서 가져왔다 하는데 그 손길로 다려야 한다는 게요. 그게 약이 아니라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뜻 말이냐? 마님, 새마님이 안방을 차지하시고도 아직 마님을 살려두시는 데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박 씨 부인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한 채 솥손잡이만 만지작거렸지요. 막실이 다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마님, 저 약은 드시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막실아. 예, 마님. 내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럼요. 허나 옳지 않을 수도 있지. 박 씨 부인은 그렇게 답하며 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막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부엌 뒷마당으로 옥분이 다시 들어섰지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다른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님, 새 마님께서 또 약을 가져오시던가요? 옥분아, 내가 어찌 그것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보입니까? 이 대길은 다 제 눈에 들어옵니다.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마님, 저 새 마님은 한양기생 출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시선이 옥분에게 향했지요. 무슨 뜻이냐? 제가 한양에서 잠시 머무를 적에 저런 손길로 약을 다리는 사람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에는 어딘가 격이 묻어 있었지요. 흔한 기생의 손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님,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옥분이 그 말을 던지고 부엌을 나갔지요. 박 씨 부인은 한참을 부엌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막실이 부엌 안에서 한 발자국 다가왔지요. 막실아, 새 마님은 정말로 양반가에서 자란 사람일까? 마님께서도 그리 의심하시는군요. 의심이 아니다. 다만 그 손길이 어딘가 내가 아는 손길을 닮아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님? 내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약을 다리실 때 짓던 손가락 모양이 있었지. 새 마님의 손가락이 꼭 그것을 닮았다. 마님, 그게 정말이라면 새 마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막실아, 그것을 알려 하지 마라. 알려고 들면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 박 씨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소 뒤에 손을 얹었지요. 막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박 씨 부인은 이부자리 위에 앉아 한참을 어둠 속에 있었지요. 머리에는 어머니의 비녀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부인의 귀에 옥분의 말이 떠올랐지요. 보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앞에 막실의 만류. 약은 드시지 말라는 그 한마디. 그러나 부인의 입속에서는 약의 쓴맛 끝에 돌던 단맛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단맛은 어머니의 손길에서 묻어났던 것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막실을 불렀지요. 막실아. 예, 마님. 내일 아침 새 마님께 한마디 전해다오. 무어라 말씀이세요. 앞으로 약은 내가 별채에서 직접 받겠다고. 막실이 잠시 부인의 얼굴을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 말씀이 진정이세요. 진정이다. 옥분 마님 말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옥분이 본 것은 옥분이 본 것이고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이다. 박 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비녀를 손가락 끝으로 한 번 만져보았지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부인은 그 한마디를 가만히 입속으로 굴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깊은 눈으로 어린 박 씨에게 남기셨던 말. 부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말의 한 자락을 잡아보았지요. 어머니, 제가 그 인연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부인은 비녀를 입가에 한번 가져다 대었지요. 어머니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 그 자리에는 아직도 따뜻한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실아, 한 가지 더 일러라. 예, 마님.
새 마님이 아직 어리시니 마님이라 부르기가 입에 잘 붙지 않으면 그저 새 사람이라 부르라 일러라. 예, 그리 일러두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요. 그 결정은 부인이 30년 시집살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별채 창호지 너머로 새벽 빛이 옅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비녀를 다시 한번 만져보고 이부자리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별채에서 첫 연희를 처음 마주했지요. 연희가 별채 문 앞에 약사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문을 열어 그 여인을 안으로 들였지요. 마님, 앉으시오, 세 사람. 연희가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부인은 약사발을 받으며 첩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펴보았지요. 세 사람, 이름이 무엇이오? 연희라 하옵니다. 고향은 어디요? 한양이옵니다. 한양 어디? 북촌 어귀이옵니다. 부인은 그 답을 듣고 한 모금 약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또다시 그 단맛이 혀끝에 돌았지요. 세 사람. 예, 마님. 그쪽이 누구이든. 예. 이 약은 잘 마시겠소. 예, 마님. 연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부인은 첩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본처는 매일 부엌에서 일했고 첩은 매일 약을 가져왔지요. 두 사람의 만남은 짧았지만 별채 문턱에서 무엇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박씨 부인의 손등에 마침내 피가 솟았지요. 거친 마디 사이에 얇은 살이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마님, 막실이 부인의 손을 잡았지요. 박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그 자리를 눌렀습니다. 괜찮다, 막실아. 마님, 이게 어찌 괜찮으세요? 피가 멎질 않습니다. 잠시 누르고 있으면 그친다. 그때 부엌 마당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연희가 약사발을 들고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마님, 손이 어찌지? 연희는 약사발을 마루 끝에 내려놓고 부인의 손 앞에 무릎을 굽혔지요. 세 사람, 그만두시오. 잠시만요, 마님. 연희가 자기 옷고름에서 작고 부드러운 손수건을 빼내었습니다. 그것을 부인의 손등에 가만히 둘러매었지요. 손수건을 매는 그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시선이 연희의 댕기 끝으로 향했지요. 거기 무언가 작은 장식이 살짝 비치는 듯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손수건 매는 일을 마치고 일어선 탓에 부인은 그것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요. 부인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지요.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예, 마님. 그 댕기 장식이 곱구려. 어머니가 남기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예, 마님. 어머니께서는 어디 분이셨소? 멀리 사셨던 분입니다. 일찍 떠나셨지요. 그렇소이까. 부인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입을 다물었지요. 연희가 부인의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살피고 일어섰습니다. 막실이 두 사람 사이를 한 번 살펴본 뒤 부엌 안으로 물러섰지요. 마님, 약은 따뜻하게 식기 전에 드십시오. 그러리다. 연희가 그 말을 끝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갔지요. 박씨 부인은 그 뒷모습이 안채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손등에 손수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별채에서 한참을 손등을 들여다보았지요. 손수건 위로 어머니의 비녀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댕기 끝에서 살짝 비치던 그 작은 장식이 무엇이었을까? 부인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엇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지요. 그러나 부인은 그 무거움을 그날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막실이 별채 문턱에 들어서며 묻었지요. 막실아. 예, 마님. 세 사람의 댕기 장식을 본 적이 있느냐?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다. 그저 한 번 본 것뿐이다. 박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비녀를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놓았지요. 막실이 부인의 옆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별채 마루에 옷가지 한 무더기를 들고 왔지요. 마님, 본체 옷가지 손볼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기에 좀 가져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옷가지를 한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앉으시오, 세 사람. 예, 마님. 두 사람은 별채 마루 위에서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침묵 속에 바늘만 오갔지요. 연희의 바느질 솜씨는 양반과 처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예, 마님. 바느질을 어디서 배우셨소?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소? 바느질과 글, 그리고 약 다루는 법을 가르치셨지요. 글까지. 한양에서 자란 처자가 어찌 그를 모르겠습니까? 세 사람이 양반과 처자였소. 연희의 손가락이 한 번 멈췄지요. 그러나 곧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일찍 가문이 기울어 그 자리를 잃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 바늘도 한 번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이 별채 마루 위에 한참을 머물렀지요. 세 사람. 예, 마님. 앞으로도 옷가지가 있거든 이리로 가져오시오. 예, 마님. 그리고 옥분이 이곳을 들여다보거든 그저 옷 손질하러 왔다고만 하시오. 알겠습니다, 마님.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요. 어머니의 비녀가 부인의 머리 위에서 새벽의 잔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박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막실이 별채 안에서 한 발자국 다가왔지요. 막실아, 너도 보았느냐? 무엇을 말씀이세요? 세 사람의 손가락이 약을 다리실 때 어머니의 손가락을 닮은 것 같지 않더냐? 닮은 듯도 합니다, 마님. 닮은 것이 우연일까? 마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박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 위에서 비녀를 천천히 돌려보았지요. 봉황의 머리가 늦은 햇살 아래에서 옅게 반짝였습니다. 막실아,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마님. 옥분에게도, 세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예, 마님. 박씨 부인은 그렇게 다짐을 받았지요. 그러나 며칠 후 별채 마당으로 옥분이 한 발자국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침 손수건을 풀어 손등을 살피고 있을 때였지요. 마님. 옥분아, 어인일이냐? 손이 어쩌신 일이세요? 새 마님께서 묶어주신 것이옵니까? 옥분아, 누가 무어라 했느냐? 제가 그저 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새 마님께서 본처 마님의 손까지 살피시니
이 댁이 참 보기 좋아진 듯합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살짝 일그러져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손수건을 다시 매며 옥분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옥분아. 예, 마님. 내가 무엇을 보았든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자리만 보고 남의 자리에는 들이대지 말아라. 옥분이 잠시 멈칫하다 한 발 물러섰지요. 그러나 그 눈에는 다른 기운이 떠 있었습니다. 마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새겨 들으시지요. 무엇냐? 이 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새마님 손길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옥부는 그 말을 던지고 별채 마당을 떠났지요. 박씨 부인은 그 뒷모습이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손등에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막시라. 예, 마님. 옥분의 입은 점점 무거워질 게 아니라 가벼워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벼운 입은 곧 큰 화를 부르는 법이지. 며칠 후 두 번째 바느질 자리에서 박씨 부인은 연희에게 한 가지 더 물었지요. 세 사람. 예, 마님. 어머니께서는 약을 어떻게 가르치셨소? 다릴 때 솥을 3번 흔들고 한 모금 떠서 입에 머금어 보시고 하셨지요. 3번을 흔드는 것은 누가 가르친 비방이요. 할머니께 배우셨다 하셨습니다. 할머니라. 마님께서는 그 비방을 아십니까? 어디서 본 듯도 하다. 연희의 손가락이 또 한 번 멈췄지요. 박씨 부인도 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은 채로 한참이 흘렀지요. 세 사람. 예, 마님. 그 비방 내 어머니가 쓰시던 것과 같다. 연희의 어깨가 한 번 떨렸지요. 그러나 곧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우연일 것입니다, 마님. 우연이라. 박씨 부인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바늘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침묵이 별채 마루 위에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실이 부엌에서 부인에게 한마디를 더 가져왔지요. 마님. 무엇이냐, 막실아. 새 마님께서 요즘 매일 밤 안방에서 한참 동안 종이 같은 것을 들여다보신답니다. 종이를. 하인들이 그러는데 무슨 글씨가 적힌 두루마리 같은 것이라 하옵니다. 누가 그것을 보았느냐? 안방에 차 들여가는 작은이가 살짝 본 모양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 가만히 답했지요. 작은이 입을 단단히 막아라. 예, 마님. 그 종이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마라. 마님, 그 종이가 무엇일까요? 꽃간 출입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꽃간 출입부면 새마님이 어찌 그것을 보시겠어요? 막시라, 그 의문이 바로 답이다. 어떻게요? 새마님이 그 종이를 보신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첩이 아니라는 뜻이지.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부엌 문 밖을 한번 내다보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가야금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가락 너머로 부인의 귀에는 다른 무엇이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밤 별채에 들어서며 비녀를 머리에서 빼었지요. 봉황의 머리가 어둠 속에서도 옅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그 이모님이 정말로 살아 계셨던 것입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그 짝이 지금 이 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부인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님,
잠이 안 오세요. 막실이 별채 문턱 밖에서 가만히 물었지요. 잠은 진작 가 버렸다, 막실아. 마님 마음이 어지러우신 게지요. 어지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졌다. 마님께서는 무엇이 무서우세요? 내가 잡으려는 인연이 어디로 흐를지가 무섭다. 별채 창호지 너머로 새벽별 하나가 천천히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연희가 별채로 또 한 번 약사발을 들고 들어섰지요. 그러나 그날 약사발 옆에는 작은 두루마리 종이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앉으시오, 세 사람. 연희가 무릎을 굽혀 앉았지요. 그 두루마리 종이를 약사발 곁에 살그머니 가까이 밀어 놓았습니다. 세 사람, 그 종이는 무엇이오? 마님께서 한번 보아주실 수 있을지요? 박씨 부인의 시선이 그 종이로 향했지요. 부인은 그것을 손에 들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곳간 출입 기록이었지요. 날짜와 물량, 그리고 한양으로 보낸 물건의 행선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읽어 내려가던 부인의 시선이 어느 한 자리에서 멈췄지요. 세 사람, 예, 마님. 이 행선지는 한양 어디인가? 한양 북쪽 어느 사가입니다. 이름을 적기에는 너무 큰 사가지요. 북쪽 사가라. 박씨 부인의 시선이 그 종이의 한 자리에서 멈췄지요. 부인의 입에서 가만히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 행선지는 한양 호조의 뒷사가가 아닌가. 연희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마님께서 한양 호조를 어찌 아십니까? 양반과 처자였을 적 친정 오라버님께서 호조에 한 발을 들이셨다. 그때 어머니 곁에서 들은 행선지가 이 한 줄과 닮았다. 마님께서 글까지 익히 보시는군요. 양반가에서 자란 처자가 어찌 그를 모르겠느냐. 다만 30년을 안방 살림에 묻혀 있었을 뿐이지. 박씨 부인은 그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지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떨림의 원인이었습니다. 세 사람, 이 곡물이 호조 뒷사가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받아가고 있다는 뜻이요. 예, 마님. 그 누군가가 이대감의 윗선이지요. 이 댁이 단순한 객주가 아니었구나. 박씨 부인은 그 종이를 자기 옷고름 안쪽에 살그머니 넣었지요. 연희가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한 번 더 굽혔습니다. 마님, 무엇냐? 이 일은 한 번에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 장이 더 있습니다. 여러 장. 매일 밤 안방에서 한 장씩 옮겨 적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어찌 그 일을 마님께서 그저 한 번 받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박씨 부인은 그 답을 듣고 한 모금 약을 입에 머금었지요. 그리고 가만히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벽에 이 별채로 오시오. 예, 마님. 옥분의 눈을 피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연희가 그 말을 끝으로 별채를 나섰지요. 박씨 부인은 옷고름 안쪽의 종이가 가슴께에서 느껴지는 것을 한참 동안 의식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연희가 별채 문 앞에 다시 나타났지요. 두 손에는 새 두루마리와 붓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들어오시오, 세 사람. 연희가 별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박 씨 부인이 작은 등불 하나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등불 아래에서 서로의 종이를 펼쳤지요. 마님, 글씨 쓰실 수 있으십니까? 양반가 처자였다. 글은 그저 안 잊었을 뿐이요. 박 씨 부인은 그렇게 답하며 붓을 들었지요. 연희가 원본 두루마리를 부인 앞에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 아래에서 한 줄 한 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별채 창호지 너머로 새벽이 점점 깊어졌지요. 그 깊어진 어둠 한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자박, 자박. 박 씨 부인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연희의 어깨도 한 번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별채 문 쪽으로 향했지요. 누가 오고 있구나. 마님, 그 종이 이리 주시오. 박 씨 부인이 두 두루마리를 한꺼번에 쥐어 이부자리 밑으로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약사발을 마루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연희가 그 옆에 무릎을 굽혔지요. 발걸음 소리가 별채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임자. 문 너머에서 들린 것은 이대감의 목소리였지요. 박 씨 부인의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예, 대감. 새벽에 별채에 세 사람이 들었다 들었소. 무슨 일이오? 문이 열렸지요. 자줏빛 두루마기 자락이 별채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이대감이 등불빛에 비친 두 사람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세 사람이 어찌 이 새벽에 대감 새 마님께서 약 다리는 법을 가르치러 오신 게요. 박 씨 부인이 침착하게 답했지요. 이대감의 시선이 약사발로 향했습니다. 약 다리는 법이라. 예, 대감. 한양에서 배운 비방이라 손길이 들어가야 한다 하시기에. 세 사람. 예, 대감. 이 새벽에 본처에게 약을 가르치는 것은 어찌된 까닭이요. 낮에는 옥분 마님께서 본처 마님을 자주 살피시기에 그 시간을 피하려 새벽을 택했습니다. 이대감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지요. 그러나 그 답에 큰 빈틈은 없었습니다. 본처는 어찌 그 약을 받고 있소? 쓴 끝에 단맛이 도는 약이라 마실 만하옵니다. 박 씨 부인이 약사발을 들어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지요. 그리고 가만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세 사람의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을 닮은 듯하여 잠시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 예, 대감. 제 친정 어머니께서 쓰시던 비방과 흡사하옵니다. 임자 친정 어머니의 비방이라. 이대감이 그 자리에서 약사발을 한 번 들어 코끝에 가져갔지요. 박 씨 부인의 손이 옷고름 안에 숨긴 두루마리 위에서 가만히 떨었습니다. 연희의 어깨도 한 번 굳었지요. 세 사람. 예, 대감. 한양 약방에 누구께 이 약을 배웠소? 북촌 약방의 늙은 약사 한 분께 배웠습니다. 이름은 잊었사오나 손길은 잊지 않았지요. 늙은 약사라. 이대감의 시선이 연희와 박 씨 부인 사이를 한참 오갔지요. 한 호흡, 두 호흡, 세 호흡이 그 자리에서 흘렀습니다. 임자. 예, 대감. 임자의 친정 어머니께서 어떤 비방을 쓰시던지 내가 모르지 않소이다. 이대감의 그 한마디에 박 씨 부인의 등이 그 자리에서 차갑게 굳었지요. 부인은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대감께서 그 비방을 알고 계셨다면 이 약이 그 비방인지 아닌지도 한 모금 드셔보면 아실 게 아닙니까?
박 씨 부인의 그 한마디가 별채 안에 가만히 가라앉았지요. 이대감의 손이 약사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약사발을 입에 가져가지는 못했지요. 그래. 이대감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별채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박 씨 부인과 연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두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풀렸지요. 박 씨 부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연희의 입에서 가는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박 씨 부인이 그 어깨에 손을 살그머니 얹었습니다. 세 사람 손이 다 떨리고 있소. 마님께서도요. 두 여인의 손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 잡혔지요. 어머니의 비녀가 박 씨 부인의 머리 위에서 새벽의 잔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님. 예, 세 사람. 이 일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리다. 박 씨 부인의 그 한마디 답이 별채 안에 가만히 가라앉았지요. 세 사람. 예, 마님. 그쪽이 누구이든 이 일은 함께 끝내겠소. 마님, 그 말씀이 진정이세요. 진정이다. 어머니가 남기신 한마디가 이제야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무어라 들으셨습니까? 사람의 인연이란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내 어머니께 들었다. 세 사람의 어머니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을지 모르지. 연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그 떨림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다독였지요. 세 사람. 예, 마님. 오늘 새벽이 우리 두 사람의 첫걸음이요. 예, 마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이 다 가기 전 두 사람은 두 장의 두루마리를 다 옮겨 적었지요. 연희가 원본을 다시 옷고름에 숨겨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사본 두루마리를 이부자리 밑에 잘 숨겨 두었지요. 며칠 후 막실이 부엌에서 부인에게 한마디를 가져왔습니다. 마님. 무엇이냐, 막실아. 옥분 마님께서 한양 약방의 의원 한 분을 찾아가셨답니다. 박 씨 부인의 손이 솥손잡이 위에서 멈췄지요. 의원을. 예, 마님. 그 의원이 며칠 안으로 이 댁에 들러서 마님께서 드시는 약을 한번 살펴보겠다 하셨답니다. 누가 그것을 청했느냐? 옥분 마님께서 직접 청하셨다 하옵니다. 박 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솥을 닫았지요. 그러나 부인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막실아. 예, 마님. 세 사람에게 이 일을 전해다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마님. 오늘 부엌일은 그만두마. 별채로 세 사람을 잠시 드리라. 무엇을 어찌하시려고요? 이 일은 미루어 두면 안 된다. 의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지. 마님, 어찌 손을 쓰시겠어요? 막실아, 너는 이 일에 깊이 끼지 마라. 다친다. 마님이 다치시는데 제가 어찌 떨어져 있겠어요? 막실아. 예, 마님. 내 마음은 받았다. 허나 일은 세 사람과 내가 마무리한다. 박 씨 부인은 그렇게 분부를 내렸지요. 안방 쪽에서 가야금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가락 너머로 다른 바람이 한 줄기 별채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안골 이대감 댁에 의원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가무잡잡한 얼굴에 회색 두루마기를 두른 의원이었지요. 옥분이 그 의원의 안채까지 안내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별채 마루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마님, 정말로 별채에서 그대로 계시려 하세요. 막실이 부인 곁에서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막실아, 도망가서 어디로 가겠느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의원이 안방에 들어 한참을 머물렀지요. 옥분의 목소리가 안방 너머로 한 번씩 새어 나왔습니다. 의원 어른, 그 약을 한번 보아주세요. 본처 마님께서 매일 드시는 것이옵니다. 어디서 가져온 약이요? 새 마님께서 직접 다려주신 것이옵니다. 의원이 약그릇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코로 한 번 냄새를 맡고 한 모금을 입에 머금어 보았습니다. 이 약은 무엇이옵니까? 양반가에서나 쓰는 비방이요. 박씨 가문에서 옛적부터 손으로 전해진 약핫소이다. 옥분의 입꼬리가 한 번 살짝 올라갔지요. 의원 어른, 박씨 가문이라 하시면 본처 마님 친정 가문 말이오. 손길이 깊이 들어간 약이지요. 옥분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 앞에서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의원 어른, 잠시 말씀 좀. 이대감의 곁에서 객주의를 도맡고 있는 김서방이었습니다. 회색 무명 두루마기에 빛 바랭갓을 두른 사내였지요. 그가 의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서방. 의원 어른, 그 약은 박씨 가문 비방이 아니라 양반가에서 흔히 쓰는 보양약이옵니다. 한양 약방에서도 같은 약을 자주 짓지요. 어찌 김서방이 그것을 아시오? 제가 한양 약방을 한 번 드나든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약초를 그렇게 다려내었습니다. 옥분의 입꼬리가 다시 한 번 올라갔지요. 의원 어른, 그 김서방의 말은 한낱 객주의 객담입니다. 어른께서 직접 본처 마님께 한번 물어보시지요. 본처 마님께, 그분이 박씨 가문 출신이시니 이 약이 박씨 가문 비방인지 아닌지 한마디에 풀릴 일이옵니다. 옥분의 그 한마디에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김서방의 얼굴이 그 순간 한 번 굳었습니다. 그때 별채 쪽 마당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안채로 다가왔지요. 박씨 부인이 직접 안채 마루에 한 발을 들였습니다. 손에는 약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의원 어른,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매일 드시는 그 약을 직접 가져왔으니 어른께서 한 모금 드셔보시지요. 의원이 약사발을 받아들었지요. 부인이 그 곁에 가만히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약은 친정 어머니께서 쓰시던 비방이 맞사옵니다. 그러나 박씨 가문에만 있던 것이 아니지요. 한양 양반가에서 두루 짓던 보양약이옵니다. 제 어머니께서 한양에서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비방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소이까. 의원 어른께서 한양 약방 어느 곳에 한 번 물어보시면 똑같은 비방이 있을 것이옵니다. 다만 옥분이 제 친정 가문 이름을 들먹이며 어른을 놀라게 한 게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부인의 침착한 목소리에 의원의 눈썹이 한 번 풀렸지요. 그러면 이 약은 보양약이옵니다. 직접 한 모금 드셔보시지요. 의원이 약사발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을 머금었지요.
한참 동안 입속에서 그것을 굴리던 의원이 천천히 잔을 내렸습니다. 쓴 끝에 단맛이 도는구려. 양반가 보양약이 맞소이다. 옥분의 입꼬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졌지요. 의원은 약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옥분이 그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의원은 가볍게 자리를 떴지요. 별채 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어깨에서 한 호흡이 빠져나왔지요. 막실이 부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님, 김서방이 어찌? 막실아, 김서방이 누구냐? 이 댁 객주 일을 도맡으신 분이옵니다. 대감 어른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요. 어쩐지 세 사람의 일에 손길이 닿아 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별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날 밤 연희가 별채 문 앞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에 약사발이 들려 있지 않았지요. 두 손이 빈 채로였습니다. 마님, 세 사람, 어찌 그러시오? 마님, 오늘 밤에는 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희가 별채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굽혔지요. 박씨 부인은 별채 마루에 등불을 한 번 더 돋우었습니다. 세 사람, 김서방이 오늘 일을 막아주셨소. 예, 마님. 김서방이 그대의 무엇이오? 연희가 잠시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곧 다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친오라비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 답에 잠시 숨을 멈췄지요. 그러나 곧 다시 가만히 답했습니다. 그러셨소이까? 마님. 예, 세 사람. 오늘 마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요? 마님 머리 위에 그 비녀. 박씨 부인의 손이 천천히 비녀 자리로 올라갔지요. 연희가 자기 댕기 끝에서 또 한 짝의 비녀를 풀어내었습니다. 두 짝의 비녀가 별채 등불 아래 나란히 놓였지요. 한 쌍. 예, 마님. 한 쌍이옵니다. 어머니께서 들고 계셨던 그 비녀의 짝이 그대에게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박씨 부인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고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 예, 마님. 별채 안쪽에 어머니 위패가 있다. 함께 절 한번 올려주시오. 연희가 그 말에 고개를 떨궜지요. 두 여인은 별채 안쪽 작은 단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 부인 어머니의 위패 옆에 부인이 손수 정씨 부인의 자리를 마련했지요. 위패는 없었지만 두 짝의 비녀를 그 자리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여인이 그 앞에 무릎을 굽혔지요. 박씨 부인의 손이 위패의 한 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이모님이 마침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형님을 마침내 만나 뵙겠습니다. 연희의 입에서 처음으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두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무릎 굽힌 채로 있었습니다. 별채 안으로 깊은 밤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지요. 이윽고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 예, 마님. 아니, 형님. 그 호칭은 아직 안 된다. 예, 마님.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님과 세 사람이요. 예, 마님. 박씨 부인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별채 등불을 한 번 더 돋우었지요. 연희가 두 짝의 비녀를 다시 한 짝씩 머리와 댕기에 꽂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여인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한 노인이 안골에 들었습니다. 흰 수염에 회색갓을 두른 노인이었지요. 그 노인은 객주 일로 이대감과 거래가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지요. 이 사람아, 자네 새로 들인 첩이 한양에서 어디 출신이라 하셨소. 북촌 어귀 기생집이라 들었소이다. 기생집이라. 노인이 술잔을 한 번 비우며 한참을 침묵했지요. 이대감의 시선이 그 노인 위에 머물렀습니다. 무어 다른 일이라도. 아닐세, 다만 한양에 떠도는 소문 하나가 있어서. 자네도 들었을지 모르겠네. 무슨 소문이요? 25년 전 정씨 가문이 멸문되었을 때 그 집에 어린 딸이 살아남았다는 소문일세. 이대감의 잔든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지요. 정씨 가문이라. 자네가 그때 호조에서 일을 보았으니 기억하지 않겠나. 그 집안의 외동딸이 갓난쟁이로 한 사가의 노비 집안에 숨겨졌다는 이야기. 그건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이요. 그래, 소문일세. 다만 그 아이가 지금쯤 28쯤 되어 있을 거라더군. 노인이 그 말을 던지고 술잔을 다시 비웠지요. 이대감의 시선이 노인 너머의 안방 쪽으로 한 번 향했습니다. 노인이 자리를 뜬 그 밤, 이대감이 안방 문을 거칠게 열었지요. 연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그 손목을 이대감이 한 손에 거머 쥐었습니다. 대감, 무슨 일이세요? 너의 본가가 어디라 하셨더냐? 북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거짓을 입에 담느냐? 이대감의 손이 연희의 머리채를 잡았지요. 다른 한 손에는 단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그 자리에서 떨렸지요. 대감, 무엇을 어찌? 이 댁에 들어와 본처에게 약을 가르치고 곳간을 들여다보며 매일 밤 종이를 옮겨 적은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요. 옥분이 안방문 밖에서 한 발자국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한양에서 온 그 노인도 함께였지요. 대감, 별채 쪽에서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 안채 마당으로 달려와 안방 문턱을 한 발자국 넘어섰지요. 임자, 비키시오. 이것이 정씨 가문의 잔당이요. 대감, 25년 전 정씨 가문을 멸문에 이르게 한 게 내 손이요. 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어찌 감히 내 안방에 들어와 누웠더란 말이요. 이대감의 손에서 단도가 떨렸지요. 임자도 아셨소이까. 임자의 어머니께서 정씨 가문의 의자매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잔당이 두 어머니의 비녀를 따라 이 댁에 들어온 게요. 박씨 부인의 두 눈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그러나 부인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 그 손에 잡힌 칼을 거두십시오. 비키라 일렀소. 이대감이 단도를 들었지요. 연희의 어깨를 향해 칼끝이 떨어지려는 그 순간 박씨 부인이 두 손으로 이대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대감, 그 손을 멈추세요. 부인의 손에서 한 번 더 힘이 들어갔지요. 이대감의 다른 손이 그 손목을 뿌리쳤고 칼끝이 박씨 부인의 어깨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부인이 두 팔로 연희를 가렸지요. 어찌 어린 것에게 칼을 드십니까? 베시려거든 이 늙은 것부터 베십시오. 이대감의 손이 한 번 멈췄지요. 그러나 칼끝은 이미 떨어진 뒤였습니다. 칼은 박씨 부인의 어깨에 한 자락을 그었지요.
붉은 핏자국이 박씨 부인의 옥색 저고리 위로 번졌습니다. 마님, 연희가 그 자리에서 절규했지요. 그러나 이대감은 한 발 물러섰을 뿐 칼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묶어라. 이대감의 명령에 옥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지요. 막실이 안방 마당 쪽에서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본처는 광에 가두어라. 이 세 사람은 묶어 두어라. 이대감의 그 한마디로 그날 밤 두 여인의 자리는 부엌도 안방도 아닌 광과 묶임의 자리로 바뀌었지요. 옥분이 박씨 부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묶이는 그 손가락 끝과 박씨 부인의 손가락 끝이 잠시 닿았지요. 그것이 그날 밤 두 여인이 마지막으로 나눈 살갗의 온도였습니다. 광문이 닫혔지요. 박씨 부인은 어두운 광 한가운데에서 어깨에 피를 손바닥으로 누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그 인연의 끝입니까? 부인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그러나 광 안에서는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그 약을 다시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 별채의 등불도 안방의 가야금도 그날 밤은 모두 꺼졌지요. 광 안의 어둠은 깊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깨에 핏자국 위로 옷고름을 한 번 더 눌렀지요. 피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귀에 안채 쪽에서 들리던 작은 신음 소리가 한 번 들렸지요. 묶인 연희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그 소리에 두 손으로 광 문턱을 짚었지요. 세 사람. 부인의 입에서 그 호칭이 새어나왔지요. 그러나 광문 너머로는 아무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굽힌 채로 있었지요. 어두운 광 안에서 어머니의 비녀를 머리에서 천천히 빼었습니다. 봉황의 머리가 어둠 속에서도 옅게 빛났지요. 어머니. 부인의 입속에서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부인이 어릴 적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던 7살 아이가 떠올랐지요. 그 아이가 알아듣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이제 와서 부인의 귓속에 한 자락씩 풀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쓴 끝에 단맛이 돌아야 진짜 약이란다. 어머니의 또 한마디가 부인의 입속에서 함께 살아났지요. 세 사람이 가져왔던 그 약이 어머니의 손길을 닮았던 까닭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두 어머니의 비방이 같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어머니와 이모님이 서로의 비녀를 나누어 가지셨던 그날. 두 분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세월. 그러나 두 짝의 비녀는 결국 두 분의 딸들의 머리 위에서 한 번 더 만났지요. 박씨 부인의 입에서 가는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인연을 제가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한 번만 더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부인은 비녀를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지요. 어머니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한 줄기 따뜻한 무엇이 부인의 손바닥 위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부인의 어깨가 천천히 들렸지요. 광 안의 어둠 속에서 부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광 문틈으로 가는 그림자 하나가 비쳤지요. 막실이었습니다. 마님. 막실아. 마님, 의식이 있으세요? 있다. 마님, 새 마님께서 묶이신 채로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무엇냐?
비밀장부 사본을 별채 이부자리 밑에서 꺼내 김서방께 전하라 하셨답니다. 김서방께서 그 사본을 들고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한양 누구께? 어사 박해운 어른. 박씨 부인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막시라 그 이름을. 예, 마님. 박해운 어른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양 어디 계시느냐? 호조에서 어사로 일하시는 분이라 하옵니다. 김서방께서 그분과 오래전부터 연이 닿아 있으셨다 합니다. 박씨 부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엇이 한번 크게 흔들렸지요. 한양으로 떠나 소식이 끊겼던 친오라비. 부인이 새벽마루에서 그 호칭을 입에 담을 때마다 답이 돌아오지 않던 그 이름. 그 이름이 지금 광문 너머에서 막실의 입을 통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막실아, 사본을 꺼내거라. 예, 마님. 꺼내서 김서방께 직접 전하라. 한시진도 지체하지 마라. 예, 마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마님. 어사 박해운께 한마디만 전하라. 무어라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비녀가 이 댁에 있다고. 막실이 그 한마디에 잠시 광문 앞에서 굳어있다 곧 자리를 떠났지요. 광 안의 어둠 속에서 박씨 부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씨 부인은 광 안에서, 연희는 안채 골방에서 묶인 채로 보냈지요. 막실이 매일 한 번씩 광문 틈으로 마른 떡 한 조각과 물 한 사발을 들여보냈습니다. 안채 골방에는 김서방이 몰래 손을 써 죽 한 그릇씩이 들어가고 있었지요. 이대감은 그 사이 한양 일을 마무리한다며 사랑채에서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옥분이 안방 마님 자리에 한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대감은 옥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안골 이대감 댁소슬 대문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지요. 흰 도포에 어사 패를 두른 사내였습니다. 그 곁에 검은 갓을 두른 의금부 관원 둘이 함께였지요. 이대감이 사랑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사 어른이 어인일이요. 이대감 한양 호조에서 보낸 어사 박해운이요. 이대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었지요. 박해운의 시선이 이대감 너머로 향했습니다. 이대감 댁 광문을 열고 안채 골방의 묶임을 풀어주시오. 어사 어른, 무슨 말씀이시오? 이 댁 본처 마님과 세 사람을 즉시 데려오시오. 한양 호조의 명이요. 이대감이 한 발 물러섰지요. 의금부 관원 한 사람이 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광문이 열리자 어두운 안에서 박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박해운의 시선이 그 부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부인의 머리 위에서 어머니의 비녀가 햇살을 받고 있었지요. 누님. 박해운의 입에서 그 호칭이 새어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오라버님. 30년이요, 누님. 오라버님께서 한양에서 한 번도 답을 보내지 않으셨지요. 그러지 않으면 정씨 가문의 잔당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정씨 가문이라. 세 사람이 정씨 가문의 외동딸이옵니다. 어머니의 의자매이셨던 정씨 부인의 따님이지요. 제가 한양에서 그 아이를 지켜드리려 답을 끊었습니다. 이대감의 곳간 이를 잡을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기까지
25년을 기다린 셈이지요. 이대감이 세첩을 드리려 한다는 소식이 닿았을 때 한양에서 손을 써 그 아이가 이 댁에 들어가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오라버님,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셨소이까? 어머니께서는 정씨 가문 멸문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다만 어머니께서 남기신 그 비녀가 누님과 세 사람을 마침내 한 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예, 오라버님. 두 사람의 시선이 한참을 마주쳤지요. 그러나 박혜우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금부 관원이 안채 골방에서 연희를 데려왔지요. 연희의 댕기 끝에서 또 한 짝의 비녀가 빛났습니다. 이대감. 박혜운이 다시 이대감을 향했지요. 이댁 곳간 출입부와 이 댁이 한양으로 보낸 공물의 행선지가 적힌 사본이 호조에 있소이다. 이대감의 손이 그 자리에서 떨렸습니다. 어사어른, 그건 누가 가져왔단 말이오? 이 댁 안에서 가져왔소. 이 댁 아니라 이 댁 본처 마님과 세 사람께서 옮겨 적으신 것이오. 이대감의 시선이 박씨 부인과 연희에게로 향했지요. 그러나 두 여인은 그 시선을 받아 내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자, 대감, 세 사람, 대감. 연희의 답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지만 그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대감. 박혜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25년 전 정씨 가문을 멸문해 이르게 한 거짓 상소의 흔적도 이곳 간 출입부에 함께 적혀 있소. 이대감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휘청였지요. 옥분이 옆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옥분이도. 박혜운이 옥분을 향해 한마디를 더했지요. 옥분이도 이댁 곳간일에 손이 닿아 있었다는 증언이 한양에 있소이다. 이댁 의원에게 본처 마님 약을 잘못 일러 바친 것도 호조의 기록에 있지요. 이대감 그리고 한양 노인장. 박혜운이 한양 노인을 향했지요. 흰 수염의 노인이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사 어른. 노인장께서 이대감께 정씨 가문 외동딸의 생존서를 일러 바친 것은 다 들었소. 노인장께서 25년 전 정씨 가문 멸문에도 이대감과 함께 손을 맞잡으신 게요. 어사 어른, 저는 이대감 곁에서 거래만 보았을 뿐 멸문 일에는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대감 곁에서 거래만 보았을 뿐이라. 박혜운이 이대감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이대감, 이댁 측근들이 다 한 입으로 답하는구려. 이대감의 어깨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그러자 옥분의 입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사어른, 그건 다 이대감의 명령이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이대감의 시선이 옥분에게 향했습니다. 옥분아. 대감. 내가 어찌. 대감,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옥분의 그 한마디로 이대감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지요. 박혜운이 일금부 관원에게 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관원 둘이 이대감의 양팔을 잡았지요. 이대감, 한양 호조로 동행하시오. 정씨 가문 멸문죄와 곳간 횡령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소. 이대감이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며 한마디를 토해냈지요. 임자의 친정이 어찌 망했는지 아시오. 그것도 내가 한 일이오. 임자의 어머니의 시신 옆에 약사발 하나가 놓여 있던 것을 나는 기억하오.
그게 누구의 손이었던 것 같소이까? 박씨 부인의 두 눈이 그 자리에서 흔들렸지요. 그러나 부인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임자, 박씨 가문은 다시 세워지지 않을게요. 임자 같은 늙은 안방마님이 무엇을 일으키겠소. 이대감의 마지막 발악이 마당에 가만히 가라앉았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제 어머니의 시신 옆에 놓여있던 그 약사발은 어머니께서 직접 다리신 보양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답이요? 대감께서 그 약사발 곁에서 어머니를 가셨다 해도 그 약사발의 비방은 어머니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 비방이 지금 세 사람의 손길로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치신 그 손길이 어머니를 거꾸로 살려내었지요. 박씨 부인의 그 한마디로 이대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임자, 대감, 끊으려 했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대감께서 멸문에 이르게 했던 정씨 가문도 무너뜨렸다 여겼던 박씨 가문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지요. 이대감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휘청였지요. 의금부 관원이 이대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대감이 마지막으로 박씨 부인을 한번 쳐다보았지요. 부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이대감이 소슬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박혜운이 박씨 부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님, 오라버님, 누님께서 잡으신 그 인연이 어머니의 한을 풀었소이다. 오라버님께서 한양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세 사람도 박혜운이 연희를 향해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혔지요. 어사 어른, 세 사람, 그대의 가문 정씨 어른들의 위패가 한양사가에 그대로 모셔져 있소. 어머니께서 그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소이다. 연희의 두 눈에서 비로소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6달이 흘렀습니다. 이대감은 한양 의금부에서 정씨 가문 멸문죄와 곳간 횡령죄로 사형을 받았지요. 옥부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한양 노인 또한 가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함께 유배되었지요. 박혜우는 박씨 가문과 정씨 가문의 옛 명예를 모두 회복시켰습니다. 박씨 부인의 친정 박씨 가문은 어머니의 위패가 다시 사당에 모셔졌지요. 연희의 친정 정씨 가문은 멸문된 그 자리에서 다시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안골 이대감 댁의 객주일은 박씨 부인과 연희 두 사람이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아니 정석현은 자기 본래의 이름을 되찾고 객주일의 안살림을 도왔지요. 누님, 정석현이 안채 마루에서 박씨 부인을 누님이라 처음으로 부른 날, 부인은 그 호칭에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현이라 부르는 것이 입에 잘 붙지 않는구나. 누님께서 부르시기에 따라 그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저 석현이라 부르마. 예, 누님. 마을 사람들이 안골 객주 마당에 자주 드나들었지요. 본처와 세마님이 한자리에 앉아 곡물 거래를 보는 광경이 처음에는 마을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세상에 본댁마님과 세마님이 한자리에 앉아 객주 일을 보시는구나. 양반과 자존심으로 첩과 본처가 그토록 다투던 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마음으로 묶인 인연은 다른 모양인가 보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지요. 그저 옅은 감탄과 부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박 씨 부인이 별채 마루에 연희를 마주 앉혔습니다. 부인의 손에는 어머니의 비녀가 들려 있었지요. 연희야. 예, 형님. 이 비녀의 짝을 한 자리에 모아보고 싶었다. 형님, 내 어머니께서 한 짝을 들고 계셨고, 내 어머니께서 또 한 짝을 들고 계셨지. 두 분이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한 세월을 이 비녀가 건넜다. 예, 형님. 부인은 자기 머리에서 그 비녀를 빼어 연희의 머리에 천천히 꽂았습니다. 두 짝의 비녀가 한 머리 위에서 처음으로 한 쌍을 이루었지요. 형님, 어머니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그 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연희야, 우리 두 어머니께서 지금 한 자리에 계실 게다. 형님, 연희의 입에서 그 호칭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연희야. 박 씨 부인의 입에서도 처음으로 그 이름이 호칭 없이 흘러나왔지요. 두 여인의 손이 별채 마루 위에서 다시 한번 마주 잡혔습니다. 형님, 어머니들께서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지 않다면 이 비녀가 어찌 한 자리에 있겠느냐? 형님. 예, 연희야. 어머니께서 약을 가르치실 때 늘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엇냐? 쓴 끝에 단맛이 돌아야 진짜 약이란다. 그래,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 말씀을 자주 하셨지. 그러면 두 어머니의 그 말씀이 이제야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의 두 눈에 옅은 물기가 차올랐지요. 부인이 연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쓴 세월의 끝에 이제 단맛이 도는구나. 별채 마당으로 늦가을 햇살이 한 줄기 떨어졌지요. 그 빛 아래에서 두 여인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한 쌍으로 드리워졌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의 인연이란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셨지요. 박 씨 부인과 정연이 두 어머니가 어린 시절 나누어 가지셨던 비녀 한 쌍은 두 분이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한 세월을 건너 두 따님의 머리 위에서 마침내 한 쌍을 이루었습니다. 피로 묶인 인연도 끊어질 수 있지만 마음으로 묶인 인연은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 인연을 한번 잡아보려 했던 박 씨 부인의 마음이 어머니가 남기신 그 한마디를 마침내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